살면서 다양한 관계 속에서 누구나 겪을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해법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죠. 인간 설명서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이광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세훈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초등교사로 15년간 근무했었고요. 이은경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주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의 주솜입니다. 오늘은 충격적인 이거 진짜야? 라고 할 만한 그런 걸 가지고 와봤는데 요즘에 7세 고시 4세 고시라는 말이 있더라고. 이게 대체 뭔가 하고 봤더니 이게 지금 미취학 아동들이 푸는 영어 문제거든요. 저도 나름대로 영어 공부 좀 열심히 하고 지금도 영어로 된 기사를 읽고 중계방송 준비를 하고 그러는데 어렵네요. 어떠세요? 저희 반에 저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실력이 뛰어나다라는 건 부모님이 하도 이렇게 강조를 하셔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일은 스승의 날 터졌습니다. 아이가 저한테 감사 편지를 써왔어요. 영어로. 더 충격적이었던 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수준의 아이가 쓸 법한 문장이나 단어들이 아니라 훈련된 그 필기체들을 활용해서 정말 고급 어휘들 그리고 완벽한 문법을 가진 문장들을 가지고 편지를 써가지고 왔는데 제가 다 읽지를 못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때는 저희 반에 그런 아이들이 극소수였고요. 지금은 점점 확대돼서 그런 아이들이 특이하거나 특별하지 않은 시대가 됐다는 게 그런 걸 보시는 분들은 아, 이런 애가 있는데 우리 애는 바보 아니야? 도태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일부 지역에서는 모두가 다 영어 유치원을 가버린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일반 유치원을 선택하거나 어린이집을 선택하는 것 자체가 왜 선택했는지에 대해서 마치 해명을 해야 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까지 가 있는 상태라서 어쩔 수 없이 저희 반에도 얘가 영어 단어를 잘 외운다면서 자랑을 하더라고요. 1학년 아이가 어떤 단어를 외우는지 궁금해서 좀 보자고 했더니 한국말로 협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게 협상이 무슨 뜻이야? 라고 했더니 무슨 뜻인지 전혀 몰랐어. 그냥 협상을 영어로 쓸 수 있다라는 것만 계속 자랑을 하더라고요. 언어의 혼란이 오고 모국어 정체성을 제대로 정립을 못한 상태로 성장을 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일반화되고 있는 건가요? 잘 아시겠지만 그 동네 있잖아요. 대치도에서 시작해서 마치 바이러스가 퍼지는 것처럼 전국으로 이렇게 가고 또 지방이지만 대치동 못지않은 열기를 가진 동네들이 있거든요. 대구의 수성구 같은 곳 있잖아요. 교육 열 면에서 거점 도시가 되는 곳들부터 시작을 해서 영어 유치원은 점점 많아지고 일반 유치원들이 사라지기 시작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면 이제 옆 동네의 분위기들이 계속 번져가고 또 지금은 코로나 이후로는 온라인으로 교육 정보와 다른 집 애들의 진도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너무 많이 생겨버려서요. 우리 동네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인스타그램에 혹은 유튜브에 내 아이의 또래 아이들이 영어 유치원을 많이 다니고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서든 그 아이들의 수준을 맞추려고 하는 그런 노력도 많아져서요. 그리고 보이는 게 정말 어린아이들이 유창하게 영어를 하는 걸 보면 부모들이 또 자극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너무 부러운 거죠. 우리 아이가 지금 엄청나게 뒤처지고 있고 얘를 빨리 따라잡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공포스러움까지 느끼시는 것 같아요. 사실은 라떼 토크를 하면 중학교 가기 전까지 알파벳도 몰랐던 세대잖아요. 어느 정도 수준까지 초등학교 입학 전에 아이들의 조기 영어 교육이 이루어지나요? 일반적으로는 영어에 노출되는 시기가 굉장히 빨라졌고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태교 때부터 시작해서 태어나서 누워있는 아이한테 영어를 틀어주기 시작하는 것부터 하는 게 이상하지 않은, 그러면서 저는 영어 노출 시기가 빠른 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지만 학습으로의 영어가 너무 빨라졌어요. 이제 미취학 아이들도 영어로 된 책을 읽지 못하면 부모님이 불안해하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영유를 2년을 다니면 주 언어가 바뀌기 시작해요. 말할 때도 발음이 약간 이상하고 좀 이제 이런 애들이 문제가 학교에 가서 한국말을 못해요. 아주 못하는 건 아닌데 애들끼리는 굉장히 생략도 많고 야, 왜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갖고 학교 생활을 잘 못하고요. 그다음에 초등학교 1학년 전후로 언어가 단어가 굉장히 많이 늘고 문장이 길어지거든요. 그게 안 돼요. 근데 제가 아무리 말을 시켜도 길게 말을 못하고 단문을 끊어서 여러 개. 그다음에 얼굴을 못 쳐다봅니다. 왜냐면 저 사람이 나한테 뭘 물어볼까 봐. 이제 어떤 때는 심하면 정말 한국말이 안 되거든요. 영어는 얼마나 잘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7살 때 영어를 배웠으면 이제 7살의 사고 수준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1, 2학년 때 한국말이 펑크가 나면 쭉 논술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런 아이들은 한 2, 3년을 영어에 그냥 집에 오면 또 테이프 듣고 뭐 아마
막 이렇게 한국말 진심 안 돼요. 생각은 언어로 하거든요. 사고력까지 쭉 갑니다. 빈약하고요. 논리가 풍부하지 않고요. 이제 심지어 문장의 주어 수로 그게 안 되고 문제가 큰데 제 영어 유치원을 보내지 않은 뭔가 되게 불안해 하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아마 이중 언어? 뭐 이 말도 하고 이 말도 하고. 근데 이제 의사소통을 두 언어로 할 수는 있어요. 내가 한국 사람인데 미국에 가서 미국 사람과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사고는 하나로 하거든요. 우리는 사실 이제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말 쓰는 부모님하고 한국 문화에서 교육을 받는데 영어로 생각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상적이라면 영어를 배웠다가 점점점 영어가 쪼그라지는 게 맞는데 이걸 계속 유지하려면 엄청나게 영어에 노력을 들여야 되거든요. 그럼 총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부작용의 위험이 높은 건데 왜 계속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모국어를 배우는 건 전 뇌를 쓰는 거고요. 외국어를 배우는데 가장 중요한 능력은 청각 변별력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중국어를 듣는다. 그럼 사실 무슨 소리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모르지만 그거를 그대로 외우는 능력이 외국어 실력하고 비례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생각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의미 분석을 먼저 한 사람들은 외국어를 배우기 어렵고요. 지능은 그렇게 상관이 높지가 않아요. 사실 오늘 인간설명서의 주제가 과도한 선행학습이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인데 몇 년 전부터 초등학교 때 미분적분을 푸는 아이들 얘기를 듣고 좀 충격을 받았었는데 근데 이게 시작은 영어로 했는데 수학과 국어까지도 미취학에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미리 다 해둬야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시계 읽기 있잖아요. 시계 보는 것. 이게 교육과정에 따르면 빨라도 1학년 이 정도에 나오는 건데요. 지금 아이들 중에서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걸 그 시기에 처음 하고 있는 아이들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시계는 다 읽을 줄 알고 구구단을 다 외우고 학교를 입학을 하는 거죠. 예전에는 2학년, 3학년 애들이 구구단을 못 외워서 연습하던 이거랑 해야 되는 게 아닌데 다들 하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그게 요즘 트렌드인 것 같아요. 제가 있었던 지역에서도 부모님들이 모여있는 카톡방이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초등학교 4학년 아이들 겨울방학 특강 모집을 하더라고요. 미적분반. 그랬는데 순식간에 마감이 됐어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아이가 4학년이 미적분을 풀어요. 진도를 나가요. 누가 가장 행복할까요? 학원 선생님 아직 원장님. 원장님, 그리고 그 얘기를 어딘가에 자랑하고 싶은 부모님. 너무 자랑스럽겠죠. 어디 나가 그 집에는 이런 얘기들을 하고 싶은 거죠. 친절해야 됩니다. 아니 이게 지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교육과정이라는 게 시행착오를 통해서 연구를 통해서 정해지는 건데 당겨서 쓰는 거잖아요. 이게 과연 좋을까? 저는 항상 걱정도 있고 의문도 있는데 당겨서 쓰는 건 아니고요. 왜냐면 뇌 발달은 다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를테면 우리가 한글을 막 일찍 가르칠 필요가 없는 게 학교 갈 시기가 되면 뇌 발달이 거기 준비가 돼서 한 달만 가르쳐도 되게. 근데 그걸 5살에 하면 막 1년씩 해도 안 되고. 그래서 10살까지는 그냥 간단한 기술을 배우는 시기예요. 복잡하고 추상적이고 개념적 사고는 그 이후에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5학년이 되면서 개념적인 사고력이라는 건 내가 추론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개념적 사고를 외워서 하더라고요. 근데 결국 추론을 못하는, 추론, 비판, 창의 이런 게 안 되는 좀 학생들의 문제입니다. 저는 대학을 다 졸업하고 그런 사람들을 가르치는데 야 이거는 뭐야? 이렇게 지식을 물어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있는 지식을 활용해서 이거를 풀어봐. 매우 안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억지로 끌고 갈 때 또 하나 희생당하는 게 정서예요. 불안하다 뭐다 이걸 다 느끼면 그거를 쫓아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감정은 됐고 해갖고 아이들이 굉장히 좀 무감동합니다. 정서가 있는 아이들은 못 따라가요 그걸. 제가 이제 공부 잘하는 애들은 왜 잘하는 항상 궁금해서 물어보거든요. 끝까지 잘하는 아이들은 특징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지능이 좋은 겁니다. 그런 아이들은 어떤 정신적인 풍부함이나 정서적인 걸 다 보존하는데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그걸 다 희생시키면서 하기 때문에 뇌가 이렇게 굉장히 단순하다 그래야 되나? 이렇게 사고할 줄 모르는 어른들은 처음 봤다. 뇌가 원래 태어날 때는 신경세포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다는 건 산만하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언어를 배운다. 이제 언어를 배우는데 관련된 뇌 신경을 빼고 가지를 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언어인지 뭔지 모르면 깔끔하게 이제 언어뇌가 딱 만들어진 게 아니라 계속 복잡하거든요. 계속 복잡하니까 깊어지지가 않는 거죠. 이런 식으로 파편화된 어떤 지식을 갖고 본인도 고생이고 우리 그 아이들을 다 좋은 학교에 보내셔서 모든 학부모의 워너비 양소영 변호사님 제대로 애들이 가고 있나? 그런 거에 대해서 약간 의문이 들었던 적은 없으셨는지. 저는 애들 막
공부에 관심을 가졌을 때 소위 말하는 영재 기준에 대한 뭐 그런 책들을 조금 읽어본 적이 있어요. 몇 살 때 뭘 했고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희 애들은 다 해당 사항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나이 때 애들 보니까 이미 그 나이 때도 영어 유치원을 간다고 혀 밑에 발음 좋아져 여기 뭐 수술 잘랐다 이런 얘기 이미 그때도 있었어요. 저는 워킹맘이기도 해서 그 시기를 좀 놓쳤거든요. 그래서 기본은 늦었다. 그 다음에 우리 아이는 영재가 아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목표가 높지 않았거든요. 다른 엄마들하고 비교하는 것 자체를 저 스스로도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우리 아이들을 비교할 일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엄마 아빠는 기본적으로 문과머리이기 때문에 수학을 선행을 해도 한계가 있을 거라서 기대가 크지 않았어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수학을 혼자 공부하고 영어도 혼자 공부했는데 그때 이제 제 기억을 되살려 보면 선행을 많이 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소신이 좀 있어서 안 했는데 막내는 조금 빨리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유명한 황소에 합격을 했어요. 어깨뽕이 이만큼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저희는 못 하겠다는 거예요. 재미가 없다고. 그래서 바로 했죠. 저는 사실은 이 7세 고시, 4세 고시 엄마들 마음은 너무 이해하는데 그 엄마들의 그 불안이 목표가 뭔가 저는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 불안한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아이를 외국으로 보내야 되겠어. 그러면 그거는 불안해서 빨리 해야죠. 그렇지만 내 목표가 그렇게 보내는 것도 아니고 하는데 그러면 불안할 이유는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다수가 하는데 안 하면 불안한 것 같아요. 아, 똑같은데요. 네가 제일 걱정하는 게 뭐야? 그럼 미래라 그래요. 미래 뭐? 그러면 이제 좋은 성적, 좋은 대학, 좋은 데 취업. 근데 얘네들은 이게 다 무슨 말인지 모르거든요. 근데 이제 이만큼 공부를 해야 돼. 왜 이렇게 많이 해야 돼? 아, 그래야지 네가 좋은 성적 받고 좋은 대학 가고 이렇게 해서 안 하면 어떻게 돼? 미래가 망해. 근데 이제 미래가 뭔지 모르고 애들은 미래가 되게 무섭다고 생각해요. 스카이 못 가면 마치 인생 망하는 것처럼 영재는 뭘 잘하는 게 영재가 아니고요. 과제 집착력입니다. 뜯어내도 하는 거. 저는 그런 불안이 사실은 이제 저희가 내신에서 고등학교 입시까지 가보지만 정말 그렇게 초등학교까지 영어회사 입시 가는 그런 영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엄마들이 그런 불안이면 정말 공부해봤으면 좋겠어요. 입시가 어떤 것들이 하는지 토플 시험에 어때서 엄마들이 진짜 해보고 저도 이제 애들 영어 유치원 잠깐 다녔는데 과학 단어 뭐 이런 거 나와요. 근데 우리 그런 건 안 쓰잖아요. 무슨 미국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니까 다 알아야 되는 거 아까 뭐 협상 체결 얘기했지만 우리가 그거까지 우리 애들이 다 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래서 엄마들이 초등학교 교과서를 좀 제발 보셔라. 한 3학년 정도까지면 보시면 우리 애들이 어느 정도까지만 선행해도 되는지 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엄마들이 불안할 시간에 다른 엄마들하고 수다 떨 시간에 저는 차라리 교과서를 엄마가 직접 보는 게 불안을 잠재우는 일이 아닐까.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시는 입장에서 아이들이 과도한 선행학습을 하면 공교육과의 충돌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로 점점 내려온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쵸. 예전에는 뭐 선행을 하고 온 아이들이 수업을 지루해하는 전형적인 패턴이 고등학교에서만 일어났던 거라고 한다면 중학교, 초등학교, 뭐 1학년 교실에서도요. 그런 일들이 없지 않은 게 더구나 초등학교 교실 안에서 아이들은 집중력이 중고등학교보다 낮은 상태에서 자기 조절력이 약하기 때문에 선생님 설명을 하시는데 이 내용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집중력이 낮아지는 건 물론이고 내가 이걸 안다라는 거, 이미 공부했다라는 거, 이미 진도가 나간 분량이라는 걸 티를 내고 싶어서 어떤 방식으로든 티를 내요. 그거 아는데. 나 그거 했는데 꼭 그런 애들은 혼잣말을 반말로 해요. 친구가 발표를 하고 있는데 이미 나는 다 알고 있고 너 그것도 모르냐라는 그런 내색을 꼭 하고 싶어 하고 근데 아이들의 이런 심리가 어디서 온 거냐면 진도를 미리 뺀 것에 대해서 칭찬을 많이 받아본 거예요. 그걸 부모님이 자랑스러워하고 잘했다고 하고 긍정적인 피드백을 많이 받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되게 우월감을 가지고 있어서 교실에서 니들 그거 몰라? 안 했어? 나 했는데. 그걸 이렇게 그렇게 내색을 하려고 하고 실제로 이제 저희 아이들이 중학교에 가면서 가장 많이 느낀 게 너 수학 어디? 하면서 진도를 서로 비교를 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제일 빠른 아이들, 즉 미적분 몇 번 돌린 아이들이 뭔가 약간 더 우월한 느낌? 그런데 그것과 실제 중간고사 수학 성적은 비례하지 않았다는 거. 학교라는 게 그 안에 규범이 있고 또 규율을 배우고 교우관계라는 관계에 대한 기본을 배우는 곳인데 이런 식의 것들이 학교에 영향을 미치면 사회성에도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들거든요.
아이들은 학교에 들어간 순간부터 그 또래 영향이 엄청 큽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하지 말라 그러지만 친구가 하자 그러면 하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은 건강하게 커나가는 건데 부모님의 영향을 많이 받은 애들이 있어요. 저 친구는 나쁜 말을 쓰니까 안 놀 거야 뭐라든지 뭐 저 친구는 이래. 그래서 친구를 이렇게 고르는 애들이 이제 부모님이 뭐 친구는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하는데 그러면서 점점 놀 수 있는 친구들이 없어지고 다가오지 않는데 이 아이는 부모님의 시각으로 친구를 봅니다. 거르는 거죠. 예. 그럼 이제 한 3학년쯤 되면 여자애들은 친구가 없어져요. 사실 어머니들이 친구를 만들어준 경우가 많거든요. 3, 4학년이면 못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다가가는 방법을 모릅니다. 기다리죠, 친구를. 그런 애들한테 물어봐요. 너는 친구가 있어야 되지 않아? 없어도 돼요. 그래서 왜? 엄마랑 놀면 돼요. 그래서 학교에 가면서 엄마 입김이 정말 많이 빠져야 돼요. 그래야지 또래 관계에서 어울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너 몇 번 돌려는 이런 거에 영향받는 애들은 비슷하게 엄마 입김을 많이 받은 애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런 거 물어보지 않습니다. 엄마가 이제 그림자처럼 뇌를 지배하죠. 좀 무서운 얘기네요. 진심 엄마가 이렇게 들어가 앉아 있어요. 학교에서 보면 아 얘는 정말 똑똑하다. 그게 이제 어른으로 치면 좀 지혜롭다라는 거랑 맞닿아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공부를 잘하고 지식이 많이 주입된 아이들하고 진짜 똑똑하고 지혜로운 아이들하고는 좀 구별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결에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똑똑 박사님들이 계세요. 담임쌤들끼리는 아, 그 반에 걔가 똑똑 박사구나. 똘똘이 스머프. 네, 맞아요. 자기가 아는 건 다 얘기를 해야 직성이 풀리고 그걸 과시하고 싶어하고 여러 가지 다방면의 상식들과 배경 지식과 어휘들을 수집하듯이. 그래서 이 우리 박사님들의 특징은 선생님 그거 틀렸어요. 선생님 여기서 이렇게 해야 돼요 하면서 이제 바로바로 교정이나 수정 보완을 해주는 역할까지도 하면서 눈총을 받죠. 결코 이제 아름답지 않은 모습이잖아요. 그런 거를 친구들도 다 알더라고요. 굳이 그 친구를 막 지적하지 않아도. 왜냐하면 수업의 맥이 계속 끊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뭐가 부족한지, 뭘 모르는지 유심히 보고 있다가 지적을 하는 것. 이런 성향을 가진 아이들이 있어요. 너무 안타깝지만. 그런데 지혜롭다? 아이가 어쩜 저렇게 생각이 깊지? 라고 생각되는 아이들이 있는데 실제로 저는 이런 아이들이 초등 시기에는 성적으로 티가 나지 않는 것 같아요. 이 친구들은 친구와의 관계에서 달라요. 친구의 마음을 살필 줄 알고 친구의 상황이 지금 어려우면 어려웠다 혹은 친구가 지금 슬플 수 있겠다, 지금 곤란하겠다 보는 눈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삶을 간접적으로 살아보는 그런 독서의 경험이 되게 충분했던 아이들은요, 교실 안에서 말이 많거나 수업을 잘라먹거나 막 똑똑박사 역할을 하지 않아도 학기 말이 되고 학년 말이 되면요, 친구들이 그 친구 곁으로 모여요. 그러면서 다른 누구에게 말하지 않은 고민을 그 친구한테는 털어놓더라고요. 신뢰를 얻은 거죠. 근데 그 바탕이 저는 이 아이가 많은 생각을 해보고 또 많은 책을 읽어본 경험들에서 나온 거고요. 그게 정말 신기하게도 내가 막 티를 내서 지식 자랑을 하지 않아도 친구들이 나를 신뢰해주는 것, 그것이 이 아이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굉장히 큰 얘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신기하다. 아이들이 되게 친구 보는 안목이 있네? 별달 심리학에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얘가 나중에 어떤 성인이 될까에 대해서 예측할 수 있는 게 있나 해서 정말 많은 거를 이렇게 돼보고 뭐 지능도 해보고 뭐도 했는데 약하게 예측할 수 있는 게 또래 평가였어요. 어린아이들도 이제 또래한테 어떤 평가가 받는가와 성인이 됐을 때 삶이 상관이 있는 걸로 나타났고 결혼도 그래요. 배우자 감에 대해서 그나마 의미 있는 상관이 있는 게 주변 사람들의 평이라고 합니다. 말리는 결혼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사람 관계는 사람에 의해서 애들은 뭘 끼고 보지 않잖아요. 그래서 한 4학년쯤 되면 뭐 칭찬합시다 이렇게 하면은 쭉 나오는 애들이 있죠. 보통 배려심 있고 넓게 보고 빨리 알아차리고. 그러면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그런 것을 위해서 1차 집단, 가장 먼저 교육이 이루어지는 가정에서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강조해야 될, 가르쳐야 될 건 어떤 걸까요? 강조하지 않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럼 그것도 억압이니까. 부모가 상식적이고 허니가 있고 적절히 아이를 케어하고. 저는 요즘 기대라는 단어가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자기 중심적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기대인데 아이는 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에 있잖아요. 의과대학에 강의하면서 한번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어떤 애가 발표를 하다 울더라고요. 왜? 그랬더니 부모님 기대에 맞추지 못했대요. 전후자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했는데 하버드 의대를 못 갔다고. 걔한테는 현실인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좀 엉뚱하다 싶은데 넌 똑똑하구나. 넌 이 정도면 하버드 의대를 갈 거야. 근데 이제 국내로 가면은 잘못한 거예요. 뭐 이를테면 스카이는 가겠지라고 할 때 애들은 그 얘기를 듣고 대학은 3개만 있는 줄 알아요. 컸는데 딴 데를 가면
실패했다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얼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너는 공부를 잘하니까 이 정도 할 거야. 근데 이제 거기 미치지 못하면 엄청난 좌절감, 그리고 내 인생은 이미 실패했다, 끝났다. 그 학교도 굉장히 불만족스럽게 다니거나 계속 반복하고, 부모님도 그렇고 아이도 그렇고 이제 실패자라는 느낌? 그래서 어렸을 때 너 이렇게 될 거야 이런 얘기 안 하시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선생님 말씀에 조금 첨언을 하고 싶으면, 아이들이 어렸을 때 막 영재라고 좋아하는 분들 있잖아요. 저는 그런 기사 나면 가슴을 졸이게 돼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는 우리가 실패를 겪을 수 있고 뭔가 기대에 못 미칠 수 있고 한데, 그때 올 좌절을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가사 사건을 많이 하니까 부부 갈등 과정 중에 하나가 제일 많은 게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을 때, 그 전까지는 열심히 용돈도 주고 애들 학비도 대주고 하던 아버지가 어느 순간 7세 떨어지면 관심을 끊어버리고 무저 취급하고, 동시에 아내한테도 넌 뭐했냐. 이게 정말 심각한 부부 갈등의 유형 중에 하나거든요. 이 부모의 기대, 거기서부터 얘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 기대가 굉장히 좀 어려운 주제죠. 함부로 칭찬하는 게 참 어렵잖아요. 이 칭찬이 기대랑 연결이 돼버리면 아이는 내가 계속해서 그걸 해야 되는 것 때문에 문제라서 되게 위험한 단어인 것 같아요.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너무 많은 걸 이제는 강요를 받고 선행학습을 하게 되는데, 요 정도만 해도 된다라고 뭔가 기준을 좀 제시를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화장실이라는 글자를 보고 저게 화장실인 것 같다라는 정도의 한글을 읽을 수 있는 그 정도의 학습 정도면 사실 그 이상 그 어떤 것도 실제로 아이의 초등학교 1학년 생활에 도움이 되는 선행학습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입학 전 7세고시라는 말이 나온 게 입학 전 어디까지 수준을 올려서 입학을 했느냐, 이걸로 지금 이 아이가 뭔가 결정되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계시는데요. 사실 1학년 때 교실 안에서 어떤 친구들이 두각을 드러내고 어떤 친구들이 교실 생활에 빨리 적응하고 어떤 친구들이 선생님께 자주 신뢰와 칭찬을 얻는지를 아시면 지금 그렇게 선행을 위해서 달리지 않으실 것 같아요. 1학년 교실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아이, 가장 고마운 아이, 어떤 아이일까요? 자기 일은 자기가 하는 아이. 너무 심플하죠? 책 꺼낼 때 꺼내고 자기 책을 자기 사물함에서 꺼내와서 펼치면 되는데, 선행학습을 너무 과도하게 하느라 기본적인 생활 습관이 되어 있지 않고, 어지간한 일들은 부모님이 대신해 주거나 늘 도와주었던 아이들은 자기 일을 자기가 하는 것 자체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느끼고 힘들어해요. 그러면서 친구들보다 늦게 하면서 자신감이 없어지고, 잘 끝낸 아이들이 선생님께 칭찬을 받으면서 학교 생활을 잘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본인이 엄청나게 많은 공부와 준비를 하고 입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초라하다라는 감정, 내가 잘하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감정을 느끼고, 선생님들 입장에서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기 일을 자기가 하는 아이처럼 사랑스러운 아이가 없어요. 더 진짜 고마운 아이, 자기 거 잘 끝내고 친구 도와주는 친구 있으면 진짜 고맙죠. 그러니까 교실 안에서 아이가 정말 빠르게 적응하고 칭찬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신다면 아이가 해야 될 일을 대신해 주지 마세요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문제 해결은 몸으로 하거든요. 근데 언어를 이렇게 막 집어넣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보면 다 알아요. 손발이 안 움직입니다. 안 해봤으니까. 예, 네. 뭐 이를테면은 어머니 선행학습 좋은데요. 휴지는 네가 주소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자리 밑에 있는 휴지는 주소? 그러면은 없는데요. 이러면은 이제 시각적인 훈련이 안 된 거거든요. 문제 해결도 안 되고 좌절을 겪는 힘도 안 되고 넣었다 뺐다 하는 그런 지식들이거든요. 그다음에 알림장 제때 쓰고 진짜 중요합니다. 사실 이걸 보시면서 우리도 알아. 근데 다들 선행학습 시키는데 어쩌라고. 그러면 그냥 선행학습 시키시고 요것도 한번 시켜보세요. 서랍 정리해봐 라든지 가방 혼자 써봐, 이렇게. 다들 선행학습 시키고 미적분 돌리고 그러면 부모가 우리에 도태되는 거 아니야. 또 중요하겠지만 아이가 스스로 쟤는 저거 하는데 나 이거 안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쪽으로 몰아간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변호사님은 그런 거에 많이 노출되셨을 것 같거든요. 저는 주로 좀 책으로 많이 공부했는데, 결론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 아이가 할 수 있는 거대로 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실제로 어느 대형 학원에 무슨 반에 들어가고 막 이런 거는 제가 워킹맘이어서 굉장히 럭키했던 게, 엄마들을 많이 안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 길을 정말 잘 닫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엄마들이 저를 안 끼워줘요, 모임에.
저는 그 덕을 좀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아이만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애한테 관심만 가져준다면 저는 이건 충분히 해낼 수 있다 해서 공부라는 것이 기본 원칙은 저는 크게 변하지 않는다라는 믿음을 좀 가지면 좋지 않을까. 부모들이 아이들을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되는 게 방학이잖아요.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이제 고등학교까지는 이 방학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원하는 대학에 가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시기라는 것 때문에 그 방학 때 훨씬 더 많은 유혹에 빠지거든요. 저희 딸이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초등학교 5학년 점수가 수능 점수다. 중학교 가니까 중학교 1학년 점수가 수능 점수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화들짝 놀랐다가 그래서 그냥 이렇게 말하면 이제 제가 너무 그런지 모르겠는데 비즈니스에 말려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이제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진짜 달려야 돼요. 정말 방학 때 공부가 중요한 시점이 있어요. 중학교 2학년. 그래서 그때는 저는 방학 때 공부를 하는 게 맞는데 저는 제가 되게 정말 잘한 일 중에 하나가 초등학교 때까지는 방학 때 수업을 늘리지 않고 많이 놀리고 같이 여행도 다니고 그런 시간 보냈거든요. 사실은 공부를 하려면 체력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방학 때 쉬어주지 않으면 체력이 떨어져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방학 때는 애들 많이 놀리고 한약 한 제 먹이고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공부를 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요. 네. 그때 맞는 공부를 하고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것들을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얼마나 밸런스를 잘 잡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 선행학습이 물론 도움이 되는 아이들도 있겠지만 정서적으로 뇌 발달 과정에서 과도하게 들어가면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 교육이라는 게 참 어렵고 저희가 나눈 얘기들이 자녀 교육하는 데 있어서 좀 중심을 잡는데 도움을 드릴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자, 조금 힘들더라도 좋은 대학 가야지. 남들 하는 만큼 해야 돼. 아니야, 너 지금 하고 싶은 게 뭔지 그거 생각하고 자유롭게 지금을 즐겨.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아이에게 제공할 수 있다면 저는 목표가 좋은 대학은 아닐지라도 공부는 해야 된다. 힘들어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이유는 제가 살아보니까 인생이라는 게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 수 없더라고요. 하기 싫은데 해야 되는 일이면 내가 하기 싫어도 그것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야만 이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더라고요. 아이들한테 공부가 지금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하고 싶은 애들은 없죠. 공부를 좋아하는 아이들은 정말 지극히 특별한 몇 명 아이들이고 하기 싫은데도 불구하고 해봤던 지금의 경험이 이 아이가 좋은 대학을 가고 못 가고를 떠나서 앞으로 삶을 살아갈 때 하기 싫지만 해야 되는 일을 만났을 때 그래 나 공부도 그렇게 해봤어. 그리고 내가 하기 싫은 마음을 누르고 해야 되는 것을 따라봤어.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요. 지적장애를 가진 저희 둘째 아이를 열심히 공부 뒷바라지를 합니다. 이 아이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좋은 대학을 못 가요. 그러니까 목표가 좋은 대학이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학생 시기에 학생이 하고 싶지 않아도 공부라고 하는 것들을 성실하게 해보는 이 경험은요. 저는 이 아이의 앞으로 성인으로서의 삶에 아주 큰 도움이 되어줄 거라고 생각하고 아이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질문 드리면서 제 마음속에 답을 2번으로 썼다가 지금 1번으로 바꾸게 되는 양 변호사님. 네, 저도 1번이고요. 제가 애들을 공부를 안 시킨 건 아니고요. 공부는 필요하다 생각을 하고 그 조지 베일런트 교수가 어떤 사람이 마지막까지 행복하게 살았나 그러면 회복 탄력성도 있지만 그 나머지 조건을 보면 적절한 교육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이나 공부가 없이는 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힘들게 해서 삶의 기쁨을 느끼면 그건 정말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부모로서 전부시키는 건 부모가 해야 할 의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다만 저희가 반대하는 건 과도한 거. 이 행복하게 자유롭게 키우면요. 나중에 제가 이 아이를 어떻게 책임져야 될지 몰라서 어렵습니다. 저는 2번이 틀렸다는 얘기를 굉장히 강하게 하고 싶어요. 너가 하고 싶은 거 해, 즐거운 거 해. 이거는 직업이 될 수 없거든요. 직업을 갖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게임을 좋아하면 프로게이머가 돼. 프로게이머는 일반인보다 훨씬 더 노력해야 돼요. 근데 부모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이 아이들은 삶에 대한 긴장감이 없어요. 자기가 성인으로서 역할을 하려는 마음이 없거든요. 초중 고등학교 애들한테 너네 즐거운 것만 해. 그럼 학교 안 갈 거예요. 애쓰고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부모 자신이 부정하는 거거든요. 절대 하지 마세요. 공부를 열심히 하거나 말거나 그냥 너는 성인이 되면 네 생계를 책임져야 돼. 저는 그 정도. 해야 할 일을 반드시 하는 그 연습을 공부라는 학창시절의 가장 필수적인 요소를 통해서 배우는 하지만 과도하게 감당이 안 되는 정도로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 이 정도로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인간 설명서 조선민 교수님, 양소영 변호사님 그리고 이은경 작가님과 함께 의미 있는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 찾아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세 분 다 맞벌이를 경험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울어도 되나요? 저랑 남편이 부부교사였어요, 당시. 학기 중에 수업이 진행되고 있을 때는 정말 실려가지 않는 이상은 자리를 비울 수가 없다는 가장 안타까운 점이 있는데, 둘째 아이가 3학년 때였고 큰아이가 4학년 때였는데, 둘째가 장염에 갑자기 걸려서 막 토를 하고 밤새 열이 나고 했는데, 아이가 아픈 게 결근 사유는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토하고 있는 아이를 혼자 집에 둘 수가 없잖아요. 큰애한테 정말 미안한데 오늘 학교 좀 쉬자. 그래서 둘이 남아서 둘째가 토한 거를 큰애가 치우고, 그 모든 상황을 다 짐작하고 있고 알고 있지만 집에 전화 한 통 할 시간 없이 학교의 시간은 너무나 바쁘게 흘러가기 때문에 그랬던 시간들이 대표적인 사건이고요. 그러니까 맞벌이 부모님들은 어떤 심정이신지 너무 이해가 됩니다. 저는 늘 3월이면 2월부터 긴장이 되잖아요. 뭐 어떤 선생님 만나게 될까, 어떤 친구들 만나게 될까. 애들이 잘 적응을 못하면 가기 싫어하잖아요. 근데 보통 이제 재판이 10시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얘네들을 빨리 보내고 저는 가야 되는데, 애들이 안 가면 저는 이제 그다음 일정이 진행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 둘째가 제 다리를 붙잡고 유치원을 가기 싫다고 매달렸대요. 근데 제가 거기다 대놓고 입냄새나. 너 빨리 입 닦고 가. 저는 그러니까 이거를 응석을 받아주면 안 되는 거죠. 그때는 참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조사를 했는데 48% 정도가 맞벌이 부부다라는 답변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맞벌이는 필수가 된 사회라고 생각이 되는데, 맞벌이 부부 가정에 초등학교 2학년 아이에 일주일 7표를 저희가 지금 가져와 봤거든요. 그냥 흔한 케이스인 것 같고요. 부모님들이 방과후 시간을 아이를 어디에서 그 시간을 보내게 할 것인가를 생각을 할 때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이 안전한가, 그리고 아이가 편안한 곳인가. 그런데 점점 출산율이 줄어들고 아이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소중한 시대가 되면서 그냥 안전하기만 하면 안 돼. 이왕 그 시간을 보낼 거면 아이도 배우고 싶었던 걸 좀 배울 수 있고, 언젠가 필요한 거라면 지금부터라도 시작해서 이 시간을 좀 더 유용하게 활용해야 돼 라는 그런 심리가 반영된 그런 학원 스케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플랜 B, C, D까지 막 생각을 해놓고 이게 안 되면 이렇게, 이거 안 되면 이렇게 라도 하면서 정말 이런 것들 세팅하는 게 3월의 가장 큰 숙제이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3월에 잘 굴러가는 걸 확인을 해야 4월부터 좀 발 뻗고 편안하게 잘 수 있는 시스템이 안정화되는 걸 확인을 해야 되는. 네, 지금이 딱 그런 시즌이잖아요. 아이가 학원 뺑뺑이를 돌고 엄마랑 같이 딱 집에 들어오면 엄마가 제일 먼저 하는 말, 숙제했니? 학습지는? 그래서 부모하고 자식 간에 해야 되는 얘기는 거의 없어서, 초등학생인데도 이런 거 엄마랑 얘기 안 해봤어? 그래서 사실은 엄마라는 게 관리자가 아니잖아요. 근데 관리자가 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저는 그냥 좀 오후에 누군가 봐주고 숙제는 공부방 이렇게 하면은 많이 좀 보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많이 권하는데 인기가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사교육에 대한 열망이 너무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집에 있는다는 건 편안하고 책을 읽거나 쉴 시간을 확보해주는 의미에서는 너무 좋은데요. 지금처럼 사교육이 과열되고 비교와 경쟁이 막 서로 부추겨지는 지금 이 분위기에서는 집에 가서 편안하게 쉬는 것조차 크게 매력적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내가 돌보지 못하는 시간이고 내가 그러려고 지금 나가서 버는 거라면 그 시간에 조금 더 질 높은 교육을 받게 하고 싶다라는 열망이 더 강해지고 있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시간표를 저렇게 네. 케이트하게. 네, 단순히 지금 보육만으로 보이지 않잖아요. 사실 보육 그 자체가 목적이라면 오후 내내 공부방에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계속 다른 학원들, 수업이 들어있다라는 점이 부모님들께서 뭔가를 더 가르치고 싶어 하시는. 궁금한 게,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는 주양육자 역할을 온전히 못 하시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보조양육자, 부양육자가 천차만별인 거잖아요. 부모가 온전히 양육을 한 아이와 그렇지 못한 아이가 다른가요? 제가 이제 교실에서 지켜봤던 아이들을 보면서 가장 다른 점은 위기 상황을 대처하는 방식이에요. 아이들은 준비물을 두고 오는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나는데 부모님이 절대 도움을 줄 수 없다라는 걸 이미 몇 년 전부터 인식하고 있던 이 맞벌이 가정의 아이들은요, 물론 아이들마다 성향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만 자기가 어떤 식으로든 해결해야 된다라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친구에게 빌리던지 선생님께 도움을 청하던지 얼른 나가서 사올게요 라고 표현을 하던지, 뭔가 자기가 생각을 한 다음에 그 방법을 제안을 하고 어떻게든 풀어보려고 본인 스스로 노력을 하는 경향을 보이는 아이들이 있었고요. 반면 이제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항상 부모님께서 출동을 해주실 수 있는 상황에서는 상대적으로 마음이 여유가 있으면서
그럼 엄마한테 전화해도 돼요? 라고 묻는 거죠. 또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가장 좀 안타까웠던 건 아이들이 학교에서 속상한 일을 겪잖아요. 그러면 집에 돌아갔을 때 이 속상한 감정을 바로 토로하고 하소연할 수 있는 상황의 아이들은 그 감정들을 이렇게 쌓아놓거나 밀려서 깜빡해서 얘기 못하는 일이 없이 그냥 그날그날 다 해소를 하고 오는 것 같아 보였고요. 반대로 부모님께서 너무 늦게 들어오셔서 그날 만나지 못했거나 아니면 이제 너무 피곤해 보여서 아이들도 알잖아요. 부모님 표정 보고 말할지 말지 얘기하잖아요. 우리 때문에 이렇게 돈 버느라 힘들어하는 모습을 아이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속상한 것들을 좀 누르고 어리면 어릴수록 이제 물리적인 보살핌 이게 필요하고 사실은 학교를 가게 되면 그 시간 동안은 혼자 지낼 수 있는데 이때 엄마가 있었으면 좋겠어 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그 순간들에 엄마가 필요한 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순간이 매칭이 안 되는 일이 반복될수록 심한 아이들은 고등학교 때쯤 보면 엄마 아니고 고모 같아요. 엄마가. 그 이유를 애를 안 보살폈다기보다 시간이 없으니까 학습 위주로 관리를 해오면서 중요한 건 교육, 안 중요한 건 정서적인 거. 따다다다다다 학교 일을 얘기하고 빨리 자. 자는 게 엄마 소원이다 이러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일하면서 저희 딸 보고 되게 또 특이한 걸 봤는데 고등학교 때 얘가 한 10시, 11시까지 공부를 안 해요. 빨리 하고 자지 그러니? 그러면 엄마 깜깜하지 않으면 공부가 안 돼. 또 이제 제가 초등학교 때 제 집에 가면 숙제를 봐주니까 루틴이 딱 그렇게 일하는 엄마한테 맞춰져서 평생 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엄마가 없는데 혼자 놔두는 분들 계세요. 근데 저는 그건 절대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혼자 있을 때 아이들이 되게 여러 가지를 합니다. 일단 이제 잡념. 이런 애들은 공상과 쓸데없는 생각을 하는 습관이 많이 생겨요. 그리고 이제 심심할 때 물론 게임을 제일 많이 하긴 하는데 게임이고 TV고 다 차단을 해놓으니까 먹는 애들을 봤어요. 그래서 사춘기 때 굉장히 몸무게가 늘어나고 그거 외에는 별로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모르는 애들이 있어서 끊을 수가 없어요. 혼자 있기 때문에 누가 끊어주는 사람이 없거든요. 학습 관리, 정서적으로 교감 두 개가 같이 가야 되는데 정말 잘하셨을 것 같거든요. 양서영 변호사님은 모든 학부모의 워너비시잖아요. 저는 초등학교까지는 좀 엄한 엄마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물론 함께하는 시간은 많이 좀 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준비물이나 숙제 이런 거를 제가 챙겨줄 수 없다 이런 전제하에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그걸 본인이 늘 챙기도록 제가 좀 단호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매일 밤에 체크한 건 저는 학습보다는 준비물 알림장, 그래서 알림장을 제가 보는 것보다는 본인이 먼저 체크해서 하는 걸 해서 그때는 제가 되게 무서웠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집에 돌아오면 6시, 7시 되면 따각따각 소리가 나면 애들은 이제 빨리 TV 꺼! 너 챙겼어? 말해가지고 짠 이런 상태에 있어야 돼서 그때 제가 굉장히 무서웠다고 해요. 맞벌이 엄마가 키우니까 이 모양이다 소리가 저는 정말 듣기 싫었거든요. 아까 고모 얘기하신 거 저 엄청 찔렸어요. 아이들이 셋이 자기네들만의 단톡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엄마한테 제자리 걸어야 될 일을 일단 자기네들이 먼저 한번 해결해. 그러고 난 다음에 해결이 안 되면 저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서 크니까 조금 서운하긴 하더라고요. 제가 모르는 거예요, 애들 일을. 그래서 좋은 점과 나쁜 점이 같이 있었는데 그게 좀 미안하더라고요. 부모가 케어하고 정서적으로 밀착해서 보살펴야 되는데 그거를 놓치거나 그러는 케이스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맞벌이의 경우에 정서적인 발달이나 그런 부분 달라지나요? 어떻습니까, 교수님? 네, 이거는 무조건 어릴수록 중요합니다. 태어나서 3년 동안 기본적인 관계가 다 결정된다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꼭 친엄마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좋은 양육자가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어리면 어릴수록 100%다 보살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물리적인 거를 조금씩 빼고 학교 갈 때쯤 되면 그 시간 동안은 아이가 온전히 자기가 스스로 하고 한 10살 정도가 어떤 큰 분기점이 돼요. 뇌로 보면. 자기 관리가 어느 정도 됩니다. 가방 싸기, 숙제하기 이런 거 스스로 할 때거든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렇게 간헐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정서 문제 이런 것들만 감지해주면 되죠. 만약에 36개월이라는 가장 중요한 기간에 안정적인 정서적 양육을 겪지 못한 그런 경우는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이 애착 형성은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강하고 끈질겨요. 이 아이가 평생 자기가 다른 사람하고 어떤 방식으로 관계를 맺을지를 이 애착이 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 4가지 정도로 나누는데 안정, 불안정, 회피, 양가. 그래서 엄마가 차갑고 이렇게 오면 밀어내면은 이제 애들은 엄마가 왔을 때 이렇게 못 본 척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엄마가 굉장히 불안정하고 변덕스러우면 다가갔다가 나왔다, 다가갔다가 나왔다 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나한테 굉장히 중요한 대상이면 일관성 있게 친밀하고 애정 어린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여기서 내가 안전하다는 느낌을 못 받는 거죠. 이 대상이 언제 달라질지 모르고 언제 없어질지 모르고 그래서 기본적인 성격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그래서 나와 내 부모하고 관계가 배우자, 자녀한테 반복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친밀한 사람과의 관계와 사회적인 관계는 좀 다르고요. 사회적인 관계는 좀 참습니다. 그래서 그런 애착의 문제가 있는데 쭉 혼자 살면 큰 문제가 안 돼요. 근데 결혼을 하고 애를 낳으면 극한의 어떤 정서적 고통을 겪을 수는 있습니다. 양육에서 핵심은 민감한 양육이거든요. 민감성. 민감성이 뭐냐면 얘가 지금 뭘 필요로 하냐. 그거를 부모가 이렇게 보고 알아차리는 거고 그런 면에서 저는 요즘 소통을 하는 게 저는 되게 좀 이제 이상한데 애가 어리면 엄마 나 지금 엄마 보고 기분 나쁘거든 이라든지 걔가 무섭거든 이렇게 안 해요. 못 해요. 어리면 어릴수록 부모가 보고 알아차리는 겁니다. 손잡고 가는데 멈칫하면은 이렇게 보고 아 저게 무섭구나라든지 괜히 투정을 부리면 졸릴 때는 아닌데 배고플 때도 아닌데 그럼 열나나? 어리면 어릴수록 알아차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집에 가면은 가서 한 번씩 봐요. 애들이 엄마 왔어 이렇게 하면 오늘 별일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비언어를 쭉 읽어내는 거거든요. 얼마 전에 읽은 책 중에 엄마의 뇌가 이제 엄마가 되는 순간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신 이런 공감 능력 이런 게 조금 더 늘어나게 뇌가 변한다. 예, 그래서 아마 이제 그러라고 준 능력인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사실 이제 맞벌이 엄마들이 제일 이제 가슴 아플 때가 뭐냐면 시간이 바쁘다 보니까 피곤하면 그 민감성이나 이런 게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었거나 폭력을 당했거나 이랬을 때 그러면은 오늘은 그날이 아닌가 보다 하고 문 닫고 들어가고 이걸 이제 뒤늦게 할 때가 제일 가슴 아픈 일이 많은 것 같은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엄마가 알아채주고 미리 얘기 건네주면 엄청 든든하죠. 근데 저는 모든 엄마들이 그 능력이 있는데 엄마로서 가진 모든 힘과 능력을 학원에 쏟아서 문제라고 생각해요. 예, 이거 몇 개 틀렸나? 학습지. 왜 이렇게 학습지는 많이 풀리신? 이게 매일 하는 학습지는 출근 같은 거거든요. 근데 학교를 매일 갔다 오잖아요. 근데 추가로 또 한 군데를 더 가는 거라. 그러니까 얘가 이걸 하는 것도 힘들고 관리하는 것도 엄청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애가 이제 막 시험지로 보이죠. 나는 회사에서 잔업하고 야근하는 걸 싫어하면서 왜 애한테는 이렇게 시간에 근무를 시키고 엔잡, 투잡 다 시키는 거죠. 근데 애 학교 가면 뭐 그때부터는 신경 쓸 것도 없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학교에서 부모님을 필요로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집에 계시는 어머님과 맞벌이 어머님들이 학교에 오셔서 상담을 하실 때 맞벌이 어머님들은 기본값 자체가 너무나 미안하고 늘 죄송하고 그러니까 뭔가 아이 교육에 내가 온전히 주 양육자 역할을 해야 되는 것만큼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좀 미안한 감정이 항상 있으신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극단적인 사례이긴 하지만 교실 문 열고 들어오면서부터 우시는 분도 계셨어요. 제가 직장 다니느라 많이 못 챙겨줘서. 그런데 이제 지금 분위기가 맞벌이가 정말 많이 급격히 늘고 있잖아요. 지금 분위기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학교에서 학부모님들께서 오셔도 된다, 오셔야 된다가 아니고 오셔도 된다임에도 불구하고 그날은 꼭 가야 된다라는 부모로서의 책임감, 의무감이 공개 수업이나 그럼요. 또 뭐 총 네. 저희 반에서 있었던 일인데 공개 수업에 다 오셨는데 딱 2명의 아이 어머님이 못 오셨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수업에 집중을 못하고 혹시나 늦게라도 엄마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뒤를 돌아보더니 끝내 그 수업을 다 마치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어떤 마음인지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지켜보신 어머님들도 되게 마음 아파하셨고 나중에 전해들은 어머님도 또 마음이 찢어지셨죠. 이런 것들에 오실 수 없는 맞벌이 부모님들이 거의 편지 같은 글을 써서 보내세요. 제가 녹색 어머니 지원하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미안해 하시고요. 반성문이네. 네, 아무도 그걸 안 한다고 비난할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그것 때문에 상처받을까봐 되게 좀 속상해 하셨죠. 저는 사실 거의 간 것 같긴 한데 못 갈 때가 있으면 항상 이제 애를 붙들고 구구절절 엄마가 이래서 못 가는데 네가 진짜 속상할 거다. 그래서 엄마 저녁에 갈 때 선물을 사갈게. 그래서 진짜 좋아하는 걸 사가서 일단 이제 속상하지 않게. 그런데 저학년 때만 해도 이렇게 안 오시는 것 때문에 속상하던 아이들이요. 고학년이 되면서 오면 속상해요. 네. 오지 말라고. 저희 반 아이들의 대화를 직접 들었어요. 6학년이었는데요. 하계회 날이었어요. 와,
짜증나. 엄마 왔어. 오시는 게 이제 부끄럽고 쑥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오시면 되게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제가 큰 실수를 한 게 저희 막내 아들 4학년 때 그날은 시간이 돼서 공개 수업을 갔어요. 근데 오랜만에 보니까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가지고 가서 우리 아들을 안고 뽀뽀를 했어요. 아이고, 그런 실수를. 저희 아들이 그날 저를 안 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학년 때는 조금 엄마들이 신경을 써야 되는 것 같고 그때 애들이 조금 넘어가면 그래도 애들이 일하는 엄마를 고마워하고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요새 부모님들이 은퇴를 못 하시잖아요. 손주를 보시느라고. 조부모에게 주 양육을 받는 아이들과 부모가 양육에 있어서 더 적극적 역할을 하는 아이들. 실제로 학교에서 차이가 있었나요? 어떻습니까? 큰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바쁜 부모 두 사람의 표현하는 사랑의 크기가 이 정도라고 한다면요. 인생에 여유가 생기신 조부모님 두 분에게도 추가적인 사랑을 더 받고 있어서 이게 정서적으로 충만한 느낌은 있는데요. 가장 큰 문제는 가정마다 조부모님과 부모님의 지시가 일관되지 않다는 거예요. 아이가 헷갈린다는 거예요. 정정한 네 분이 거의 비슷한 크기의 파워의 목소리를 내시는 거예요. 누구는 이걸 하면 칭찬을 해주시는데 누구는 그렇지 않다 보니까 그때 그 상황마다 아이가 누구의 지시를 따라서 칭찬을 받을지를 뭔가 결정해야 되는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황혼 육아가 긍정적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황혼 육아를 하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그게 두 분이든 세 분이든 네 분이든 최종적으로 전달되는 메시지는 일관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해봤습니다. 아까 네 분이 비슷한 목소리를 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 힘의 우열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조부모가 부모보다 목소리가 세면 이 아이는 이제 부모가 또 이모가 돼요. 근데 이제 제일 전통적인 문제는 오냐오냐. 아기같이 큰다. 엄마 아빠는 할머니 할아버지랑 있을 때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데리고 있을 때는 혼을 내야지. 그러면 이제 나쁜 엄마 아빠. 그리고 할머니한테 도망가는 거. 그 다음에 싸웁니다. 2대2로. 그러면 이제 이 아이는 다 사랑하는데 여기서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사랑하지 않아야 되는지 그게 이제 정서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럽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은 수명이 길어져서 좀 덜 심각한데 조부모가 거의 주 양육자처럼 키워주시면 이분들이 이제 건강이 이제 점점 쇠하고 일찍 돌아가시잖아요. 그럼 아이는 상실을 빨리 경험하는 게 돼요. 제일 좋은 건 부모님이 이것만 좀 도와주세요 하는 그 부분만 딱 근데 이제 싫어하시더라고요. 할머니 이게 뭔가 내가 옛날에 못 해봤던 막 애를 데리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래서 조부모님이 도와주신다고 할 때 갈등이 있는 점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사실 부모님이 아이와 더 시간을 많이 보내고 싶은 거 당연한데 어쩔 수 없잖아요. 왜냐면 우리 오늘 맞벌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아이에게 뭔가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키고 사실 이런 노력을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이것도 큰 차이가 있습니까? 어떤가요? 설명을 요즘 굉장히 많이 하는 문화입니다. 그 설명이 굉장히 문제를 많이 일으켜요. 왜 학교에 가야 돼? 그럼 뭐 네가 학교에 가야 책을 읽고 뭘 하고 이렇게 쭉 하잖아요. 아이는 어떻게 느끼냐면은 이 설명이 맞으니까 간다고 생각해요. 어떤 경우에는 그냥 넌 학교에 가야 돼. 그냥 기본적으로 그런 거야. 라고 어른이, 사회가 나라면 가는 건데 마치 어떤 합리적인 이유가 근데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도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되게 많잖아요. 근데 요즘 설명 때문에 제가 이제 병원에서 이렇게 애들 만나면 우리 동그라미 한번 그려볼까? 이렇게 하면은 왜요? 그냥 그려봐 했더니 어떻게 해요? 잘해야 돼요? 이렇게 설명을 많이 들으니까 뭔가 다양한 선택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설명은 이 아이가 이 상황을 되게 뭔가 불안하게 느낀다거나 혼란스러워할 때 근데 이제 요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납득을 시키면 이 납득되어야 되는 사람이 갑이 됩니다. 어느 순간 아이들이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게 아주 트렌드예요. 왜 내가 그 노력을 해야 돼? 이런 태도가 너무 많아졌어요. 전반적으로 빨리 효율적으로 왜 그 인지 영역이 굉장히 떨어진 거를 신발 좀 빨리 신을래? 왜? 빨리 가야 되니까 그럼 신어주지 뭐 이런 거요. 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거? 아니 그냥 신발 똑바로 신어 이렇게 해야지 왜냐하면을 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해주고 싶은 얘기를 해서 이해를 시키려고 하는 경험들 부모라면 다 있을 것 같다는 생각 들거든요. 저는 애들이 불공평한 거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얘기할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학교 시험이 내가 생각하는 답이 아닌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막 끝까지 자기 답이 왜 아닌 거에 대해서 선생님이랑 막 이렇게 항의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저는 이제 선생님이 약간 결이 비슷한데 세상 살면서 부당한 것도 있을 수 있다. 늘 공평하지는 않다.
않다. 이거를 좀 받아들이는 연습도 필요하다. 이렇게 애들 얘기를 설명을 했던 것 같아서 그런 부분 좀 있어요. 막 엄마들이 학교 뛰어와가지고 왜 이 답이 아니냐고. 왜 그렇게 하는 경우 진짜 실제로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가 요새는 정말 많아요. 네. 특히 이제 내신 점수로 가면 심각하게 고등학교까지도 그런 일이 벌어지긴 하는데. 대학도 그렇습니다. 어머니들이 유급생 수만큼 그 다음날 어머니들이 옵니다. 불공평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 집은 엄마가 오는데 왜 엄마는 못 와? 라는 어떤 그런 불공평에 대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엄마들이 픽업을 굳이 오는 엄마들이 있어요. 셔틀버스가 있는데 내 말이. 굳이 그 얘는 이제 소원이 셔틀을 안 타고 엄마 차 타고 가는 게 소원이고 뭐 이럴 때 저는 어쩔 수 없이 근데 또 미안하다고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엄마들이 좀 원망스러워서 그럴 때 미안하다고 하는 게 맞는 건가요? 제가 가슴 안 아파하면 애들도 별로 가슴 아파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매일 와주기를 바라는 건 아이가 좀 뭔가 잘못 크고 있는 거 아닌가요? 죄스러워하는 분을 위해서 제가 얘기 하나만 할게요. 이제 저희 아들이 지금 이제 25살이고 군대도 제대를 했어요. 근데 요즘 엄마는 자기가 중학교 때 얼마나 고생하면서 살았는지 모른대요. 자기도 알고 보면 산전수전 다 겪고 뭐 선생님들이랑 뭐 어쩌고 그래서. 근데 제가 1년에 한두 번씩은 전화를 받았거든요. 선생님한테 반항해서. 그러면 전화 받은 그 다음날 조용히 남편이랑 정장 입고 와서 빌었거든요. 그게 자기 나름대로는 고생인 거예요. 엄마 아빠가 그랬었더니 죄송합니다. 뭐랄까 이게 중학생이라는 게 초창기에 찍히면 그 1년을 나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무조건 가서 빌어야 돼요. 선생님 마음을 풀고 애는 싸가지가 없는데 부모는 괜찮네 뭐 이렇게 해서 잊어버리게 해야 되거든요. 그걸 모르고 그래서 사실 아이 마음에 뭐가 진짜 서운하고 아닌지는 되게 속속들이 들여다 봐야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아들이 또 자기는 맞고 컸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서 야 거짓말하지 마 엄마 때린 적 없어. 근데 보니까 저희 집에 딱 이게 맞는 규칙이 있는데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사회화의 거짓말은 정말 치명적으로 나쁜 거라 이건 이제 엄마가 줄 수 있는 벌 중에 가장 센 걸 준다. 근데 이제 우리 아들이 한 번 했습니다. 한 번 해서 맞았어요. 그거 맞고 컸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딸이 야 난 더 맞았어. 그래서 넌 거짓말을 너무 많이 했어. 그래서 제가 딱 깜짝 놀란 게 한 대 맞은 것도 맞은 거구나.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나는 너를 이렇게 키웠어랑 주관적인 느낌은 굉장히 다른 거라 부모님이 정말 민감해야 되는 건 내 의도보다는 얘가 어떻게 느끼는지. 그래서 좀 몇 대 더 때릴 걸. 뭐 이런 생각도 좀 어차피 한 대 맞으라 두 대 맞으라.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쁜 짓을 한다고 알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좀 더 어렸을 때는 이를테면 이제 이렇게 책상 위에 돈이 있어. 근데 이걸 집어갔어. 사 먹었어. 근데 이때는 여기 있는 돈을 갖고 갔기 때문에 이게 나쁜 짓이다 괜찮다가 없는 시기가 있어요.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는. 근데 이제 이거를 발견을 못하면 한 6개월에서 1년이 되면 얘는 습관적으로 남의 돈을 갖고 가게 되고 교정이 안 돼요. 6개월 이상 지나가면. 그 시기에는 꼼꼼하게 체크해서 안 한 걸 했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이거는 되게 나쁜 행동이야. 이래야지 이제 그 이후에 엄격하게 하셔야 돼요. 제가 본 어떤 애는 용돈이 부족하다고 친구들 애플 펜슬을 이렇게 쭉 뽑아갖고 그러니까 뭘 하고 싶은데 즉각적으로 못하는 걸 못 참는 거죠.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되는 걸 막아야 된다는. 진짜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어느새 이걸 이렇게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사실은 맞벌이 부부의 경우는 통제 범위 벗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 그런 케이스가 그저 속아주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맞벌이 부모가 어떻게 아이들을 시기마다 잘 양육할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는데 저도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최선을 다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알차고 의미 있는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